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의 의의와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표기는 사법이지만 발음할 때는 사법으로 발음합니다. 이 사법은 표기는 같지만 발음은 사법으로 하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법은 사사에 법법자를 써서 그 의미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고, 사법은 마틀사에 법법자를 써서 그 의미가 법에 의한 민사, 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 관계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인 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보통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형식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민법은 1958년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만으로 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민법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문의 관습이나 판례, 학설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별사법이라고 함은 특별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상법 등이 존재합니다. 민법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 텍스트 이 자체만을 민법으로 한정하는 형식적 의의와, 이러한 민법이라는 법률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문의 관습, 그리고 판례, 학설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의의가 존재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내용인 민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사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나누는 기준 중에는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존재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법과 사법은 엄연히 그 개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공법의 최고법인 헌법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복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민법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 따른 규범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민사재판의 합헌성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민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민법에 부합하게끔 해석할 필요성도 존재한다라고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반대가 없을 때에만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A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B로 해결하라라는 법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A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조건 B를 적용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A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A 상황 속에서의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B라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법 규범 수용자들의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사소한 일상 거래에서 각 권리 주체들이 검토해야 할 법적 정보량의 부담을 줄여주며 각 주체가 본인의 고유한 취향이나 이해관계에 맞게 법률 관계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은 원칙적 임의규범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은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사특별법의 숫자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법의 범위와 영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민사특별법에 대하여 보충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의 지표와 피드백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직 견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은 실체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실체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만 민사절차법에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은 가장 오래된 법이면서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크게 발달되고 가장 많이 연구된 법입니다. 또한 사법의 일반법이며 동시에 공법과 사법을 통틀어 모든 법들의 뿌리이자 몸통에 비견될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자족적이고 기초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라는 개인의 생활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민법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각되고 가장 많이 다듬어진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민법의 5가지 성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민법의 의의, 그리고 그 의의에는 형식적 관점에서의 의의와 실질적 관점에서의 의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민법의 성질에서는 먼저 사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임의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체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